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국교회 원형이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내부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1907년의 대각성 운동이 한국 해방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쓴 책 한국 기독교사 2권에 이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1943년 11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이 나오죠. 이집트 카이로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그 대통령과 총통이 그리고 수상이 모입니다. 이때 소련은 오지를 못했죠. 카이로 선언의 서명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 하면서 한국을 거론합니다. 한국을 적절한 절차 아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적절한 절차, in due course라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건은 있었지만 연합국들이 한국 독립을 공식적으로 보장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카이로 선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그동안 한국의 역사학계는 중국의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장제스로 인해서 카이로 선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학자들이 대만이 공개한 자료에 충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 독립에 관한 조항은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이 나오기 4일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장제스 총통이 만찬 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만주를 가질 수 있다. 팽오도를 가질 수 있고 대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질 수 없다.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해서 국제적인 감독기관을 거쳐서 독립이 주어져야 한다. 루즈벨트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한국 독립을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루즈벨트의 생각 속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루즈벨트 자신과 그의 최측근인 홉킨스의 신학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유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추방당했던 약 600여 명에 이르렀던 제안 선교사들과 미국 교회의 노력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먼저 루즈벨트의 신학을 보면 그 1941년 8월 14일 날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나서 대서양 헌장을 조인을 하는데, 이 제3항에 보면 침략당한 국민의 주권과 자치권을 회복시킨다고 민족 자결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처칠의 처음 반응은 소극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영국은 이 아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를 다 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영국은 루즈벨트의 강한 주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루즈벨트의 정치 철학, 모든 국민은 스스로 자기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평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국가는 신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공평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음주의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1908년 이후부터 미국의 감리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학의 표지였습니다. 루즈벨트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고 감리교인이었지만 부인도 감리교인이었고요. 또 최측근이었던 홉킨스도 아주 열정적인 감리교인이었고, 특히 홉킨스는 사회복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안 선교사들과 미국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942년 6월까지 600명이 넘는 미국인 제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한국을 떠납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에는 남아있던 마지막 37명의 선교사들이 억류자 교환의 형식으로 추방이 됩니다. 추방된 선교사들 중에 한국을 떠난 선교사들 중에 헐버트나 에비슨과 같은 사람은 이승만과 함께 한미협회나 기독교인 친한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을 떠난 제한 선교사들은 자기를 보내준 파송한 미국의 각 지역 교회로 혹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선교사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헌신했던 그 선교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를 썼던 그 선교지의 교회를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 고향으로 꼭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선교사들은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했고요. 이들이 적극적으로 그 미국의 지역에서 교회 활동, 간증을 하거나 한국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열심이 한국 독립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교회의 여론은 미국 의회나 미국 정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공화당 상원의원 톱이라고 하는 사람, 또 워싱턴주 하원의원 커피라고 하는 수십 명의 미국의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요청을 했고 이들의 요청이 한국 독립에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야겠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교회 해리스 목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2년 3월 6일에 워싱턴 백악관 근처에 파운드리 감리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담임 목사가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해리스가 제한감리교 선교사였던 쇼를 만납니다. 이 쇼는 지금 모건대학,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을 만든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쫓겨와서 여러 번 라디오로 한국의 상황을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이것이 해리스 목사에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목사는 당시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으로 내정되어 있었고요. 그 교회 교인 중에는 부통령 트루먼이 출석을 했고 이외에도 워싱턴 정계의 인물들이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교회에 출석하는 출석교인들이었습니다. 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해리스는 대통령 루즈벨트와 육군 장관 스티븐슨에게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간곡히 요청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의 편지 속에는 한국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고 그것은 물론 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그의 의원들, 미국의 목사들,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층에서 이렇게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1942년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대서양 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교정했던 그 시작점이 언제였을까? 바로 1907년입니다. 1882년 이른바 조미통상수호조약 전후에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약한 의존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후로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정책을 갖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미국의 대외 수출의 0.013% 정도밖에 바로 조선에 수출할 수 하는 것이 없고 이것은 미국 전체의 수출량에 비해서 아주 볼품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끌 수가 없었죠.
1902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한 것에는 영국과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을사조약이 조인된 바로 그 다음 날 미국은 주한공사관을 철수시킵니다. 물론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덧붙여 루즈벨트의 하버드 로스쿨 동기이자 친구인 가네코 겐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시 당시의 일본의 법무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특사로 이 가네코 겐타로를 보냈고요. 가네코 겐타로는 2억 5천만 달러의 전쟁 국채를 미국에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국은 이것을 사주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러일 전쟁을 승리하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루즈벨트는 사회 진화론적인 문명관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두고 볼수록 게으르고 더럽고 나쁜 일을 예사로 하는 자존심도 없는 미개한 야만이요 퇴폐한 동양 문명의 썩은 소산이다.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랬던 미국이 입장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1907년 이후에 있었던 미국 교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위상을 알게 됐고요. 미국 교회가 그 영향력을 끼쳐서 미국 정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무어라고 하는 그 평양에 와 있었던 그 감리교 선교사, 바로 이 손정도 목사를 키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올해 한국을 방문한 많은 유명 인사들 중 한 사람에게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평양에서 5,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한 주일을 보냈는데 그는 원더풀 원더풀이라고 대답했다. 목사들과 선교의 총무들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 특파원들과 사업가들도 그 사실에 동의를 하며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놀라운 결과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비기독교인들이나 한국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인사는 아니지만 미국 내부에 강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한국을 찾는데 그것은 부흥되고 있는 한국의 교회를 보고 싶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 유수의 신문 특파원들로 한국을 찾았고요. 미국의 그 개신교의 목사들, 미국 선교회의 총무들도 왔고 아주 여러 사람이 왔는데 한결같이 한국에서 사도적 기독교가 되살아났다고 흥분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시아의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라고 탄성을 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예배당은 아주 소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서울도 아니고 시골에 이 소박한 예배당에 수천 명씩 예배를 드린 것에 이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1912년 미국 언론이 소개한 한국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 총수는 37만 명 정도다. 선교사는 약 300여 명 정도고 예배당은 500곳에 있고 한국교회 재산은 미국 달러로 보면 약 100만 달러 정도 되고 한국교회 예산은 약 25만 달러 된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드문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실습니다. 미국은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전 세계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시아로, 남미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약 2만 명 이상을 보내는데 그 전 세계에서 보내온 그 보고서에도 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성과만큼 그런 결과를 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과를 보고 싶어서 한국이 1907년에 대해서 미국 교회는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냐면 제한 선교사들 집에 머물고요. 이 제한 선교사들이 통역과 안내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교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한국의 정세와 한국이 처한 상황도 함께 듣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개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 문화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명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을 전해 들은 일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혹했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추악했고, 한국 사람들 없이 여기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의 대일본의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학대하는 정황을 미국 교회에 전했고요. 미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미국 정계와 사회를 알리면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을 합니다. 1916년 5월에 미 감리교회 총회가 동북아 관리 감독으로 웰치의 거주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을 보면,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 교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1907년 이후에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얼만큼 한국 교회를 자랑스러워했고 그 영향이 미국 정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